전 세계가 충격입니다.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100만 유튜브 조회수를 얻은 독일인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자책하던 푸른 눈의 독일인 남성 리처드 씨는 한 한국인의 충격적인 연주를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에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를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은 대체 한국의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를 도와준 한국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교향악단에서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하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단원인 아버지를 늘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유럽의 음악계는 너무 좁았고 경쟁은 너무 치열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음악가들의 자리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또 떨어졌네요. 오디션 결과를 전하는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번째 탈락이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은 제 꿈이었지만 이제 그 문은 완전히 닫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제 바람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계만큼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클래식을 듣나요?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맥주 한 캔을 따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뒤적이던 중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의 연주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의 비올라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 정말 특별하네요. 이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용재온일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그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입양아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음악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었지요. 저는 그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용재온일의 다른 연주들도 찾아 들었어요. 특히 한국 민요를 비올라로 연주한 곡은 5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재온일의 연주 스타일을 참고하여 제 나름의 해석으로 연주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감정을 담아 연주했지요. 그리고 그 영상을 제 SNS에 올리며 용재온일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리처드 용재온일의 스타일을 참고했습니다. 그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잔함을 저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일주일간 저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연습하고 오후에는 소규모 연주회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생활은 팍팍했지만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이메일함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주소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리처드 하임스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귀하의 비올라 연주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연예기획사라니 왜 저에게 연락을 한 걸까요? 저희가 준비 중인 비발디 사계와 한국 전통 음악의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용재온일님과 작업해온 저희 회사는 귀하의 연주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6개월 계약으로 서울에서 작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클래식 음악가가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일한다고?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했습니다. 진지한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쌓고 싶었는데 이런 상업적인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유럽에서 좌절만 맛보던 저에게 이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존경하는 용재온일과 같은 회사라니. 베를린에서의 생활은 점점 지루해졌고 창작적 영감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대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바에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녁 내내 고민하던 저는 결국 친구 안드레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뭐라고 생각해? 정말 한국에 가볼까? 왜 안 가? 너 여기서 뭐 특별히 붙잡을 것도 없잖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게다가 한국은 요즘 핫하잖아. BTS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안드레아스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저를 더 성장시킬지도 모르지요. 조금의 망설임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음악,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문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음악.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지요. 여기가 정말 그 전쟁과 가난의 나라 맞나요? 저는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오히려 베를린보다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택시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관광이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음악가예요. 한국에서 일하러 왔어요. 아이고, 한국말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외국분들이 한국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K-팝 때문에 그런가? 우리 딸내미는 매일 그것만 듣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네온사인과 전광판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건물은 베를린의 어떤 음악 회사보다도 인상적이었지요. 로비에 들어서자 크고 작은 트로피들이 가득한 진열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받은 음악상들과 골드 디스크들이 빼곡했어요. 리처드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음악 프로듀서 김지훈 부장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밝은색 넥타이가 그의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희 회사는 처음 방문하시는군요. 어떠세요? 규모가 꽤 크죠? 처음에는 저희도 작은 회사였습니다만 지난 20년간 한류 열풍과 함께 성장했어요. 이제는 유럽에서도 저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매진되곤 하니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회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소 자상한 아버지 같은 말투로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서양 클래식 음악 사계와 한국 전통 음악을 접목한 앨범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전통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양 클래식과 결합해 새롭게 선보이려고 해요. 리처드 씨는 겨울 부분에서 비올라 연주를 맡게 될 겁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악보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비발디의 겨울 악보였지만 군데군데 낯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변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서양 악기와 함께 가야금, 대금 같은 한국 전통 악기 연주자들도 모여 있었어요. 저는 제 차례가 되자 평소처럼 정확하게 악보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주가 끝나자 방 안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지요. 리처드 씨 연주는 정확해요. 하지만 뭔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곡은 겨울을 표현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도 필요해요. 마치 눈 속에 핀 매와 같은. 김 부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악보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보다는 정확한 박자와 음정이 클래식 음악의 핵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우리 음악은 음표 사이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서양 음악이 정확한 음표를 중요시한다면 우리 음악은 그 사이의 여백을 중요시하지요. 대금을 연주하는 박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음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저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맞지 않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제공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들처럼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데 저는 음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저는 베를린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 계약에 서명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날은 혼란과 의문 속에서 저물어갔습니다. 연습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일주일째 스튜디오에서 같은 부분을 반복하는데도 김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음악적 능력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했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비올라를 꺼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평소처럼 정확하게 음악을 연주하던 저는 문득 제 연주가 너무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 저는 악보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담아 즉흥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때 낚싯대를 든 노인이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연주하는 소리 때문에 오늘 고기는 다 도망갔네. 노인은 웃으며 낚싯대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연주를 멈췄어요. 아니야, 계속하게 듣기 좋아. 그 소리가 내 고향 강원도 산골마을 생각나게 하는구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낡은 야구 모자와 낚시용 조끼를 입은 모습이 어쩐지 친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영어 조금 할 수 있어. 6.25 때 미군들한테 배웠지. 담배 한 개비에 영어 한마디씩. 노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노인은 옆자리에 앉더니 도시락을 펼쳤어요. 점심 먹었나? 우리 노인네 도시락인데 같이 먹을래? 김치하고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 잔. 소주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니깐.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의 제안이 어색했지만 노인의 순박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에 담긴 음식들은 단출했지만 노인이 직접 담았다는 김치는 맵지 않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래, 내가 담근 거야. 집사람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배웠지. 처음엔 간도 못 맞췄는데 이제는 제법 된다니까.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피난길에 고향을 등진 이야기. 서울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이야기. 자식들은 이제 모두 미국에 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힐링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 시절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있었지.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찾던 그 감정이었어요. 용재온일의 연주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무언가. 저는 문득 김 부장이 저에게 원하던 것이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연주 좀 더 들어주실래요? 노인은 소주잔을 비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들려주게. 근데 이번엔 그냥 마음으로 연주해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야. 가슴으로 느끼는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저는 다시 비올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악보도 기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이야기에서 느낀 감정, 강물에 비친 석양,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묵묵히 삶을 살아온 노인의 마음을 제 방식으로 표현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네가 찾던 마음이 여기 있었네.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살아봐야 알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이 낯선 나라, 낯선 강가에서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노인은 떠나기 전에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난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네 또 오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노을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저는 강가에 앉아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만끽했습니다. 다음 날 스튜디오에 도착한 저는 무언가 달라진 기분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슴으로 느끼는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저는 악보를 보지 않고 전날 강가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담아 연주했습니다. 제 비올라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전쟁을 겪은 노인의 이야기, 리처드 용재온일의 어머니가 느꼈을 그리움,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느꼈던 좌절감까지. 연주가 끝나자 스튜디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확히 우리가 찾던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었죠? 김 부장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강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음악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날 오후 회사는 제 연주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독일 비올리스트가 연주한 한국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리처드 씨 대박났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연주에 미쳐버렸다니까요. 김 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받은 한국인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외국인인데 우리 정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지?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6.25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요즘 젊은 것들도 못 느끼는 감정을 이 외국인은 어떻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대형 콘서트홀에서 연주에도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 올린 짧은 영상이 이런 반응을 얻다니 세상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명 K-팝 아이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연주 영상을 공유하면서 왔어요. 이 비올라 연주가 우리 음악에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언젠가 함께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글은 전 세계 팬들에게 순식간에 퍼졌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정서의 만남. 베를린 출신 비올리스트가 한류의 새 장을 열다. 회사 사장님은 직접 저를 불러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리처드 씨 대단해요. 덕분에 우리 회사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방송 출연 제안도 몇 개 들어왔어요. 괜찮으시면 출연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용기를 내어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KBS 아침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리처드 씨는 어떻게 한국 음악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셨나요?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들은 늘 비슷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할 때면 방송 진행자들과 시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방송에서는 제 고향인 베를린과 서울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은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도시예요. 하지만 서울은 활기가 넘치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처음 만난 노인도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는 낯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 진솔한 답변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리처드 씨 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봐주니 정말 고맙네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외국인이 일깨워주다니. 아들 같아서 보기 좋아요. 건강하게 한국에서 오래 활동하세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한국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고 카페에 가면 누군가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지요. K클래식의 새 얼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많이 떠났다고 들었어요. 리처드 용재온일의 어머니도 그렇게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저처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시대가 됐네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6.25를 겪은 세대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시청자는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인이 찾아오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처드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자랑스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제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베를린에서는 그저 수많은 음악가 중 하나였지만 서울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낚시하는 노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벤치에 앉아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올라를 꺼내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음악에는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장벽은 높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고, 또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어? 그러다 위장 버린다니까. 회사의 김 부장이 제 책상 위에 놓인 햄버거 포장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같은 패스트푸드만 시켜 먹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요. 입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마.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갈 데가 있어. 따라와 봐.
김 부장은 저를 동네 설렁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판이 낡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는 30년 전통 할아버지 설렁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기 국물이 진짜 보약이야. 옛날에는 몸 약해지면 무조건 설렁탕 한 그릇이면 끝. 아, 사장님. 여기 방금 독일에서 온 젊은이 하나요. 주인 아저씨는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이구, TV에서 본 그 외국인이네. 어서 오게.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직접 끓인 설렁탕을 대접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저를 알아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큰 그릇에 뽀얀 국물에 설렁탕을 담아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월남 다녀온 우리 시절에도 이런 건 없었어. 여기 소금 간은 각자 취향대로 하는 거야. 옆자리에 백발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몇 숟가락 더 먹다 보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때? 내가 그랬지? 힘이 불끈불끈 나지?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야. 그 매운 것만 한국 음식 아니라고. 김 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 과제는 언어였습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 기본적인 한국어는 필수였거든요. 회사는 저에게 한국어 교사를 붙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앞으로 리처드 씨의 한국어를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지도로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리처드 씨 진짜 빨리 늘고 있어요. 한국어 천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제 한국어 실력이 늘자 저는 이제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이었어요. 여기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베를린보다 훨씬 깨끗하고 빨라요. 그리고 버스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와이파이까지 대단히 놀라워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은 강남역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노부부가 30분이나 저를 데려다준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길을 잃었구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내비 찍어서 가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는 이 동네 골목골목 다 깨고 있어. 그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거기서는 길 묻는 사람에게 간단히 방향만 알려줄 뿐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상이 바빠지면서 저는 한강에서 만난 노인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내 시간이 나자 저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먼. 매일 여기 와서 기다렸다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 알고 있네. 자네 요즘 TV에 자주 나오잖아. 내가 동네 노인들한테 자랑했다네. 저 외국인이 내 제자다. 하고 말이야. 하.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소박한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자고 했어요. 오늘도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달이 됐어요. 이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네요. 저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생각 중인가?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기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이상하게 한국이 점점 더 좋아져요.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한국이 처음엔 낯설지만 정이 들면 떠나기 힘든 나라지. 내가 젊었을 때는 다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저는 노인과 함께 석양이 물드는 한강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즐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노인은 모든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었어요.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음악적 영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던 그 정을 이제는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요. 숙소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은 저에게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놀라워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음악가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리처드 씨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김 부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6개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네, 그렇네요. 사실은 말이지, 사장님이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보셨어.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계속 함께 일하고 싶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아버지의 그림자였지만 서울에서는 저만의 빛을 발견했으니까요. 한강변에서 자주 만나던 저의 한국 멘토가 되어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노인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조언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계속 살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처럼 내 마음이 흐르는 곳이 바로 고향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상임 음악가로서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제 솔로 앨범 코리안 드림은 가을에 발매되었고 특히 한강에서의 만남이란 곡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리처드 씨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나요? 한 팬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도 이제 반쯤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을 느끼고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 먹고 유창한 한국어로 인터뷰도 합니다. 한강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비올라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속 진실한 감정을 음악에 담아봐. 한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시대가 됐네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과 한을 배웠습니다. 이곳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노인을 만났던 그 자리에 코리안 드림 벤치라 불리는 작은 무대를 만들어 매주 무료 연주회를 엽니다. 제 비올라 선율은 한강의 물결 위에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그 음악 속에는 한국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독일 비올리스트 리처드 하임스 씨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잃어가던 순간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군요. 정말 때로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인생의 벽에 부딪혀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강변 노인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의 재능과 가능성을 반드시 알아봐 줄 거예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